국가가 파산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쓰러져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처럼 한 나라가 통째로 빚더미에 파묻혀 외국의 도움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끔찍한 일이 불과 27년 전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참혹한 경제 붕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버린 상황과 같았죠.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거대한 금융기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1953년부터 불과 44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루 세 끼 제대로 먹는 것조차 꿈이었던 국민들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나라를 일으켜 세웠죠. 젊은 남녀들이 서독의 어두운 광산과 병원으로 떠나갔고 베트남 전장의 총성 속으로 중동 사막의 뜨거운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조국을 위해 외화벌이에 나선 것이었어요.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간절한 바람 하나로 뭉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출을 위한 공장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 제철소를 짓는 등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갔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거대한 제철소와 화학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고 중화학공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4년이나 계속해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기적을 이뤄냈거든요.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소위 3S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의 첫 글자를 딴 이 정책은 군사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많았죠.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열렸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시작됐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영화에 대한 검열도 많이 완화됐고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1982년에는 밤 12시 이후 외출을 금지했던 야간 통행 금지가 사라지면서 밤문화 관련 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가 생겨나고 카페와 주점들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었죠. 오랜 군부 독재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한국은 정말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는 여가와 취미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고 개인의 자유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비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백화점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쇼핑과 여행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갔죠. 1997년 위기 직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도 가입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듯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국민들은 앞으로 더 나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일까요? 1980년대를 거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은 이대로만 가면 곧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린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작정 사업 영역을 넓히기에만 급급했어요. 당시 대기업들은 규모를 키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마구 늘려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것 같았죠.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고 건설 회사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당시 한국은 높은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연 13%가 넘는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반면 외국의 금리는 훨씬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은행 대신 종합금융회사를 통해 달러를 빌리기 시작했어요. 종합금융회사들은 외국에서 3% 정도의 낮은 이자로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 기업들에게 7% 정도의 이자로 빌려주면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매우 똑똑한 돈벌이로 여겨졌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달러로 빌린 돈을 원화로 바꿔서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만약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달러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중국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단 제품들이 엄청난 인력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한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일본 제품들도 수출 경쟁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 전략을 펼치며 수출에 매달렸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매우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나빠졌고 국제 경쟁력도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기업들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고 한국 경제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말부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부실한 투자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1997년 초 아시아 전체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자 낌새를 알아챈 외국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달러를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달러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어요. 달러가 떨어지면 세계 시장에서 거래할 때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모든 무역 거래가 중단되면서 국가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997년 여름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위기를 겪은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곳은 태국이었는데 태국 화폐인 바트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금융위기의 파도가 한국까지 강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외국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무리하게 외화를 끌어다 쓰던 국내 대기업들과 종합금융회사들에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고작 30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갚아야 할 외채는 그보다 5배가 훨씬 넘는 1,300억 달러나 되었어요. 이는 마치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1,300만 원의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외국 투자 회사들의 빚을 갚기 위해 종합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줬던 국내 기업들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좋지 않았던 대기업들은 갑자기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재앙은 1997년 1월 한국 재계 14위를 기록하던 거대 기업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되었어요. 3월부터는 산미, 진로,
대농, 기아 등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도미노처럼 부도 처리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한보그룹의 부도는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정태수 회장이 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IMF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부도가 난 크고 작은 기업들이 1만 개를 넘어섰고 특히 지방의 상황은 수도권보다 더욱 심각했어요. 빌려준 달러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외국 금융회사들은 더욱더 종합금융회사들을 압박했지만 중간에 끼인 종합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도산해버리는 상황에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일부 종합금융회사마저 파산해버리고 말았어요. 3줄기가 넘던 종합금융회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국 금융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손을 떼기 위해 달러를 챙기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외환 보유량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부랴부랴 달러를 갚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외환 보유고가 모두 바닥나 버렸어요. 1997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외환 보유액은 고작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정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30년간 이어진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12월 16일 당시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극비리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도착해서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1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회담을 가졌고 오후 10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12월 3일 임창열 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총재와의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공식적인 구제균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최종적으로 약 555억 달러의 지원을 확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에서 IMF 구제를 받게 되었지만 IMF가 내건 조건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IMF는 초강력 처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양보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빚쟁이 나라의 서러움을 톡톡히 맛봐야 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들은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애원했지만 IMF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IMF의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 했습니다. IMF가 내건 조건들을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고금리 정책으로 금리를 연 29.5%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 1년 후에 2,95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감당할 수 없는 금리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국내 재계 3위에 해당할 정도의 거대 기업이었던 대우그룹이 이때 해체되어 채권은행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통신과 같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고금리 정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경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업들과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던 수많은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고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양복을 입고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전전하거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다니게 되었죠. 당시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 7%로 급격히 치솟았고, 이는 1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또 다른 조건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는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은 보험료,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한 것이에요. 또한 비정규직은 상황에 따라 쉽게 인력을 자르고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고용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이었어요. 한국은 IMF 사태 이전에도 금융시장 개방의 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였지만 IMF가 내건 조건은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이었고, 이를 통해 외부 자본 유입이 촉진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었고, 금융권도 상당 부분 외국 소유가 되었어요. 당시 IMF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엄격한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이렇게 엄격한 조건들을 내걸음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경제를 재건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외환 위기로 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뀌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우려해서 부실 종합금융회사들을 소극적으로 정리하자 IMF는 한국이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국가 전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2월 18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현 상황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한 1997년부터 약 5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부도가 난 한보그룹의 부도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당시 한보그룹은 초대형 부실 덩어리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 정태수 회장이 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태수 회장은 30대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무속인의 말 때문에 사업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유명한데요. 무속인이 당신은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한두 손가락 안에 들게 될 것이라는 말에 산을 돌아다니며 폐광산 하나를 헐값에 인수하게 되었고, 몰리브덴 광산을 운영하면서 한보상사를 설립했어요. 후에는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서울 대치동에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싼 값에 사들여서 음마 아파트와 미도 아파트 등을 건축해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재벌로 거듭나게 됩니다. 후에 정태수 회장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지흐스탄으로 도주했고 2018년에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IMF 사태의 여파로 1998년 자살률은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고, 이혼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자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범죄율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고용이 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안정성을 자랑하는 공무원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사회는 국난을 다 같이 극복하자는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한국은행의 금 보유고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늘린다는 취지였죠.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약 225톤의 금이 모였고 당시 IMF가 제공한 210억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어요. IMF 사태가 지난 지 약 27년이 지난 지금, 당시 네로라 하는 30대 대기업 중 현재는 11곳 정도만 남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했으며 특히 삼성은 이익을 기준으로 전자, 금융, 무역 등 핵심 사업으로 중심을 축소하고 나머지 계열사를 대폭 정리했습니다. 삼성은 어떤 국내 기업보다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4년 최고조에 달했던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IMF 외환 위기와 함께 삼성전자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급히 사장단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어서 반도체가 조금 팔린다고 이익이 난다고 자만에 빠져 있다고 질책하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 절감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구조 조정과 함께 오디오 사업과 냉장고 사업 등을 줄이고 삼성중공업은 발전 설비, 지게차 사업비, 중장비 사업부 등을 스웨덴 볼보와 미국 클라크 등에 각각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어요. 동시에 반도체나 차세대 사업에는 투자의 끈을 놓지 않았죠. 이러한 비상경영으로 삼성은 2002년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를 달성해서 당시 한국 전체 무역 흑자를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LG 또한 전자와 디스플레이, 화학 등 핵심 업종에 집중해서 당시 30대 기업이었던 지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사이 롯데와 한림, 신세계, 미래에셋 등 15곳이 새롭게 30대 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국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IMF 후유증으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 청년 실업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를 뒤집어 놓은 이 사태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IMF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성실하게 외채를 갚아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고 예정된 만기보다 빠른 2001년 8월에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하면서 한국은 IMF 관리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IMF 외환 위기는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 경험은 대한민국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급속한 성장의 위험성, 외화 차입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